아마존이 엔트로픽의 거의 20% 이상 주주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대주주잖아요. 뭐 그록은 당연히 테슬라 차에 뭐 다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고. 구글도 근데 뭐 지금 어쨌든 간에 휴머노이드에다도 넣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넷이 각자의 방식대로 지금보다 10배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흐름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10분의 1로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시대에 또 큰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요. 꼭 잡으시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영 의장님 모시고 이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미래 산업 먹거리는 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부익남에 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영광이고요. 아유, 네.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 나오고 나서 주변에서 너무 네. 연락이 많이 아, 왔어요. 그래요? 네. 부익남에 나가셨냐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격조가 있고, 특히 저는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의 네. 수준이 되게 높아서 반성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나와야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나오신 이후로 네. 사실 이제 그때도 이제 막 미장 투자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코스피 막 분위기 좋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막 이렇게 막 한 20%씩 막 빠져버리고 막 이제 뭐 엄청나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네. 차라리 국장 투자할 걸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슬슬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세계가 나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좀 통합된 세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한국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결국 이 AI 데이터 센터가 이 초지능 시대의 철도라는 말씀 제가 먼저 드렸는데, 철도를 까는데 이거를 철도 부서를 한 5조 달러 한다는 거거든요. 뭐 이거 이 시대의 무슨 후보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네. 이걸 몇 년 동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정돼 있는 자본적 지출이 미국에서 수조 달러가 가는 거에 철도를 놓을 때 철근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 지금 코스피 날아가고 뭐 코스닥에서도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막 가고 있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열심히 해서 잘해서 그냥 순수히 잘 됐다라기보다는 미국의 거대한 초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5조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폭증하는 것에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뭐 거래소가 뭐 한국이고 뭐 대만이고 네. 그렇지 결국에 뭐 그냥 하나의 거대한 이제 산업 안에서 그냥 필요한 회사들의 투자가 되고 있는 것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는 원년이다. 사실 작년 재작년에는 예고편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올해는 실제 몇백 조씩 나가고 있는 거죠. 올해 한 1000조가 나갈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로. 네. 혹시 그러면 그게 요번에 어떤 이란에서 막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생긴 건 아닐까요? 뭐 물가 상승이나 뭐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요. 에너지 어떤 수급이 미국은 다 최대 생산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타격을 입는 거지, 미국이 쓰는 그 석유 양의 한 1~2%밖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또 수출하고 있으니까 뭐 남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밸브를 좀 더 열어서 셰일 에너지 회사들한테 좀 더 열심히 생산해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이고,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를 뭐 중동의 사우디에 건설할 계획이 있지만 대부분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란이 미국 본토를 침공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그런 데이터 센터 어떤 구축에 대한 계획은 바뀔 일 만무하고, 근데 오히려 더 가속화된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제일 핵심은 지능 전쟁입니다. 그리고 드론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드론을 군집으로 그리고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바로 데이터거든요. 그 뒷단에서 팔란티어 그리고 드론은 안드릴 같은 이런 데카콘 정말 유니콘 회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지능화된 전투 현장의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역할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전쟁을 통해서 계속 각광받고 있는 빅테크의 AI 혁신의 어떤 드라이브는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저 뭐 그런 기사 봤거든요. 클로드를 사용해가지고 국방부가 뭐 타겟 그 어디에 폭격을 할 건지 우선순위를 막 정하고 한다. 지금 이제 AI 이런 게 실제로 전쟁에 더 많이 쓰이면서 오히려 더 중요도가 높아진다. 이게 이제 악재가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일단 결론은 맞고요.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젠슨 황, 일론 머스크 모두가 하던 얘기예요. 그 키워드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이야. 이 물리적인 세상으로 인공지능이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제일 앞단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군사 쪽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K 방산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첨단 지능화돼 있는 무기 전쟁에 우리나라의 어떤 부품 회사들도 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뭐 클로드는 자기네들이 좀 뭐 헌법을 지켜야 되고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 때문에 국방부랑 지금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록이나 뭐 팔란티어나 이런 좀 공격적인 야수 같은 테크 기업들은 계속 미국의 국방부와 함께 어떤 지능 전쟁을 극단적으로 좀 몰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해 뭐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이제 스페이스X 상장도 있는데 지금 그 지능화된 전투에서 통신망을 기지국 꽂아가지고 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 이번에 밝혀진 거거든요. 아무리 폭격이 되고 해도 저궤도 위성은 끄떡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궤도 위성의 90% 이상을 한 회사, 미국의 스페이스X가 그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강화되면 됐지 약화될 리는 없다. 그러면은 미국의 어떤 정보전이나 그리고 데이터 어떤 전투 측면에서의 어떤 압도적인 강함은 이번에 더 증명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기대감이 현재 뭐 주가에는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건지 뭐 어쨌든 주가가 같이 또 영향을 받아서 조금 약간 좀 주춤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요. 뭐 테슬라도 좀 많이 빠지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냉랭할 때 더 좀 비중을 늘리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투자 심리가 이렇게 주춤할 때가 좋다. 원래 항상 제가 심플하게 이제 너무 뜨거우면 손이 디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차가울 때 손을 대고 끓을 때는 손을 띄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고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이치가 극한에 달하면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이 빠진 것 같아. 하지만은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냉랭하잖아요. 막 구글이 엄청날 것 같아라는 기대감이 지금 없어요. 막 뭐 하이닉스 얼마 몇 배 갈 거야 이거에 대한 어떤 흥분감은 있지만 구글의 주식에 대해서 막 시장이 엄청난 상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한번 구글의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지 구글이 거대 기업이지만 한번 상상력을 돌려보는 거죠. 내가 며칠 전에 제미나이 울트라랑 나노 바나나랑 이런 거 저런 거 구글의 도구를 가지고 AI를 돌려봤더니 이거는 엄청난 혁신인데 구글 때문에 망할 회사가 10개, 20개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피터 린치의 방법론, 찰스 먼거의 방법론 이거는 안전하게 이 회사 자체가 본질 가치가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 좀 더 공격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의 장 자체는 상당히 냉랭합니다. 왜냐하면 신임 그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뭐 매파야 비둘기파야 뭐 사람들이 뭐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세모거든요. 이거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사물의 본질, 사업의 본질,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그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단단해지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을 말씀드린 거지만 정말 보기 쉬워요. 유튜브 기존의 구글 창 이런 게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AI 도구들이 어떻게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사스 회사들 다 뭐 지금 힘들다고 그랬었잖아요. 사실 그게 힘들어지면 구글은 더 잘 되는 게 맞거든요. 실제 더 잘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장에서 돈을 다 빼서 이제 삼성 하이닉스에 다 이제 몰빵을 쳐야 돼. 막 이런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머니 무브를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빈번하게 헤지 펀드처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습성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도 지금 때가 좋아서 더 담고 더 하고 이르는 어떤 모멘텀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본질 가치를 두고 이 전체적인 AI 인프라가 깔려가는 중에 엔비디아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다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서 삼성 하이닉스도 한 틀에서 보는 거죠. 세상의 변화에서.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뭐 기차를 운영하는 뭐 회사가 있고 이제 철도를 까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지금 메모리 쪽 어쨌든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는 이제 철도를 좀 까는 쪽이라고 철근이겠죠. 그렇죠. 철근 정도를 까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가 마침 한 20% 조정을 또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실적이 안 꺾일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맞아요. 근데 저는
다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담아라. 네, 그래서 모른다 이거는. AI 인프라가 거대하게 지금보다 뭐 5배, 10배 커진다라고 보면은 네. 거기에 엔비디아도 빠지면 안 되고요. 구글도 빠지면 안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게 로보택시도 초지능으로 갈 것 같아.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구글하고 테슬라죠. 그리고 뭐 우주 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아. 그러면 스페이스X를 담아야 되는데 아직 상장 안 했으니까 그럼 여전히 다시 또 테슬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을 안 보면 안 되는 거는 미국을 이해를 해야지 한국의 이 모멘텀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국장만 할래. 이러면 한 몇 달 있다가 또 내가 왜 그랬지? 항상 나는 판단이 반대로 갈까? 이렇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 한 4, 5개월 정도는 지금 미장이 좀 뭐 횡보하고 뭐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거꾸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투자하신 분들 너무 기분 좋았는데 네. 이건 약간 조정은 맞지만 네. 근데 이제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올해 뭔가 좀 유의미하게 또 이렇게 뭐 확 바뀔까요? 뭐 한국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미장이 갑자기 막 또 치고 올라가는 뭐 그런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전쟁 통해서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되게 뭐 말도 많고 하지만은 회사 자체의 그 매출의 프로덕트 믹스라고 해야 되죠. 자동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도 하반기부터 팔 거고 네.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하면은 그 계열사 간의 관계사 간의 시너지도 더 날 거고 뭐 로보택시로 인한 그 지금 그 서비스 그러니까 FSD 이제 서비스 매출도 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원가가 되게 낮은 거고 그리고 에너지 사업도 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면을 그냥 주식을 주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주식을 하나의 부동산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익남이잖아요. 네. 이걸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부동산은 이틀 만에 20% 올랐다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주식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왜 좋아요? 얘가 공실이 없고 1층에 임대료가 되게 잘 나가고 4층짜리 빌딩 올렸는데 이게 싹 다 나가고 뭐 한 층이 나간다 하더라도 뭐 2, 3주 만에 바로 다시 공실 없이 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고 임대료가 네. 올라오면 좋은 거잖아요. 결국 현금 창출 능력인데 미국 빅테크들의 현금 창출 능력은 역대급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 엔비디아, 뭐 구글 다 너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횡보하는 가운데 상당히 사람들이 잊혀져요. 주가가 안 오르니까 회사가 안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이 좋아지죠.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 매력도 올라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뭐 어쨌든 지금 횡보는 좀 하고 있으니까 네.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 뭐 단기적으로는 네. 어쨌든 뭐가 안 좋으니까 횡보하고 있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건가요? 투자를 너무 과대하게 하는데 이거 나중에 회수 못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버블론에 대한 맞아요. 걱정들이 여전히 맞아요. 있는 건가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그 버블론에 대한 나만의 판단을 갖고 있는 거는 매우 네. 중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시고 저는 이거를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정주영하고 AI 버블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10월 달에 제가 언론사에 칼럼을 썼어요. 제가 종종 할 말이 있으면 언론사에 칼럼을 이렇게 출고를 하거든요. 닷컴 버블 때랑 지금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은 버블이 아니라 선제적 투자하고 네. 선점을 하기 위한 투자지 이게 과잉 투자라고 하면 지금 생성형 AI를 작년하고 올해랑 비교하면 얼만큼 더 쓰신 거예요? 요즘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저 클로드 쓰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AI 버블론 얘기하시는 분한테 제가 밥 먹을 때 항상 그런 질문을 해요. 1년 전 대비 얼마나 배수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쓰시는 거 같냐라고 하면 5배에서 10배를 많이 쓴다는 네. 얘기를 하죠. 5배, 10배 투자를 해도 되겠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도태되겠죠. 네. 네, 뒤처지겠죠. 미국 빅테크가 자기 현금이 몇백조가 있는데 이걸 현금을 쌓아놓고 예금을 받아가면서 나중에 3년 후에 도태될 만큼 내가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이건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수십 년 만에 오는 가장 좋은 기회를 투자를 안 하면 놓친다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이제 횡보하고 있는 게 기회인데 네.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사람들이. 과도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AI 데이터 센터에 몇 조 달러 쓴다는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정부의 부채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뭘 가지고 한 겁니까? 대출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번 돈으로 번 하는 돈으로 거니까. 한 거고 구글 같은 데도 네. 좀 이렇게 채권 발행하고 해요. 근데 구글이 갖고 있는 현금에 비하면 그것도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 빅테크 회사
엔비디아도 그러고 구글도 그러고 재무적 건전성은 그냥 최상위입니다. 네. 돈을 뭐 너무 잘 웬만한 버니까. 나라보다 더 좋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 어떻게 보면 뭐 빚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가게를 걱정해. 그 미국 빅테크나 연예인 걱정을 할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AI 과도한 투자를 매출이나 현금 흐름도 미미한 이런 진짜 신생 AI 회사들이 막 빚을 져가지고 했고 뭐 주가를 뻥튀기 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뭐 언제보다 훨씬 쌉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그대로 있는데 실적 올라오니까 PER이 낮아지죠.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AI에 이제 대규모 뭐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GPU도 많이 네, 팔리고 뭐 네, 메모리도 많이 팔리겠지만 메모리 더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간 조정 받았는데 이것도 뭐 일부 담겠지만 엔비디아도 담아야 된다. 맞아요. 네.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근데 어차피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안 하면 둘 다 매출이 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메모리가 더 병목 현상이라면 이쪽이 조금 더 비중을 더 태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거 아니에요. 다 분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예, 그래도. 왜냐하면 어느 사이클에서는 또 엔비디아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진짜 새로운 설계를 더 해서 뭐 네.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로봇의 칩을 만들었는데 막 새로운 혁신을 할 때는 또 엔비디아가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수급 때문에 사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를 과거에 막 공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네. 약간 갑의 입장에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뀔 수도 있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담고 있으면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 AI 철도가 전 세계적으로 쫙 깔릴 때 나는 이 흐름에 타겠다라고 하면 골고루 담는 거고 사실은 하나 더 나가면 오히려 전력이 더 허드립니다. 네. 그래서 변압기나 어떤 전력 송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 작년에 그런 뭐 발전이나 이런 쪽에 돼 있는 주식들도 많이 올랐지만 근데 네. 앞으로도 계속 그쪽 발전 관련돼 있는 이슈들은 가장 큰 병목일 거예요. 오히려 칩은 삼성 하이닉스가 잘 생산하면 되는 거고 TSMC랑 그리고 칩 설계는 엔비디아 뭐 걱정 안 해도 계속 자기네들이 네. 자기네들을 스스로 혁신하면서 뭐 블랙웰, 루빈 뭐 이러면서 계속 수십 배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에너지는 달라요. 에너지는 그냥 나 1기가와트 필요해라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그걸 세팅하는데 뭐 발전소 하나에 뭐 1조, 2조 네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 보면은 단일 규모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거든요. 콜로서스라고 해가지고 그록을 만든 그것이 이제 수십조에 달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단위 규모로 만들었고 이걸 이제 거의 두세 배로 더 키운다는 그런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칩 갖다 넣고 연산시키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에너지가 문제라서 네. 뭐 그 가스 발전소, 뭐 태양광, 그 ESS 뭐 네. 그 메가팩 배터리 이런 것까지 다 총동원해가지고 종합 예술로. 그래서 공학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연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냉각도 아니고 에너지 수급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합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 버블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그 결국에 에너지 병목이 오면 그건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아마 투자가 어느 순간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건 전기가 없는데 지어봐야 돌리질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뭐 가장 병목이라고 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건 뭐 당장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에너지는. 일단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네. 중국에서는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막대한 태양광을 거의 1년으로 따지면 미국에 이렇게 건설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10배 정도를 네.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져왔거든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일론 머스크가 이거 중국처럼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미국도 태양광 발전을 중국처럼 그냥 10배 키우면 문제 해결되거든요. 네. 이게 규제의 문제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 쪽이 앞으로 뜰까요? 예를 들어? 그게 10배로 는다고 하면 그럴 수도 현실적인 있겠죠. 해결책이 네. 원전을 당장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가스터빈을 계속 만들어야 되나? 네. 태양광이 제일 확실하고 빠른 거라서 네. 이건 근데 사막에 그렇죠. 도마뱀, 네. 사막 생태계에 생태계가 막 대한 망가진다.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냥 그래서 10배를 확 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전력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하면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화학 이런 건 문제가 원유를 정제하는 거지만 근데 그냥 순수하게 뭐 데이터 센터의 발전 전력이 필요하다. 그거는 태양광으로 상당히 많이 됩니다. 네. 근데 미국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사이에 태양광을 규모 있게 과거보다 진짜 5배, 10배 아주 큰 규모로 부설을 하자라는 것이 정치권에서부터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규제적인 영역이 환경에 대한 이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데 뭐 AI 투자를 늘리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네,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력 때문에 공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투자는 무조건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트럼프의 그 연준 위원장 인선에서도 뭐 많은 분들은 매파냐 비둘기냐 뭐 매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사실은 기술 혁신파예요. 기술 혁신에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막대하게 건설하는데 충분한 어떤 자금적 지원을 해야 된다. 잘 해줘야 된다. 돈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11월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의석수를 확보를 해서 영향력을 키워나간다고 하면 태양광에 대한 어떤 과감한 그 인허가 투자는 사실은 뭐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태양광 쪽은. 근데 이제 허가를 해줘서 이거를 중부 지역의 막대한 그 사막 지대에 태양광을 건설하자. 라고 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4년, 5년 후는 뭐 SMR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전력 소스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올해, 내년, 후년 가장 쉬운 건 태양광하고 천연가스 LNG 발전일 텐데 LNG로만 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좀 이렇게 사기 캐릭터인 게 셰일가스 이제 생산 단가가 세계에서 제일 낮잖아요. 근데 그것도 땅속 깊숙이 보면 기술적 혁신이거든요. 실리콘밸리 같이. 그래서 태양광으로 만약 안 간다 하더라도 저는 셰일 에너지 생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LNG 발전, LNG 가스 같은 거. LNG 발전 터빈 이런 쪽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올해 뭐 내년 AI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 센터 뭐 투자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혜는 또 엔비디아가 뭐 당연히 또 받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TSMC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반도체 소부장. 그 반도체 소부장이 아직 그렇게 핫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유리기판이든 더 새로운 분야의 어떤 그 혁신을 만들어나가는 소부장들은 계속 뭐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주춤할 때 오히려 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또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다 갑자기 또 바뀐다. 그렇죠. 순식간에 갑자기 금리 낮추고 하면 갑자기 바뀔 수 있다. 네, 맞아요. 라는 거죠.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영 의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제 뭐 테슬라, 뭐 휴머노이드 이쪽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한테는 정말 그 가장 애지중지하던 어떤 그 가장 이쁜 자식 같았던 S랑 X 모델을 이번에 이제 단종을 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저도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휴머노이드 공장으로 다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된다 역사로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 말은 이제 진짜 휴머노이드 이제 만들겠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항상 뭔가 좀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제 시기가 항상 막 맨날 뒤로 밀리는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또 세상은 통합이다.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로. 일론 머스크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은 역시나 10배 빨리 갔다 이거죠. 유니틀이 올해 아마 상장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투자하지 않습니까? 투자한 제조 안전 AI 회사가 안전 현장에서 휴머노이드를 한번 써보려고 제일 위험한 현장은 사람 대신 휴머노이드를 써보려고 이제 알아봤더니 아직 테슬라는 안 팔고 그죠? 그러면 판매되는 완성품 중에 제일 그래도 인기 많은 게 유니틀이라서 주문을 걸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고 이게 언제 배송이 될지 모른대요.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터지고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냐면 다다음 주에 상하이로 그 스타트업 대표님하고 저희랑 같이 가요. 가서 중국의 이제 상하이에 장강 로봇밸리라고 있는데 로봇밸리 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소싱하기 위해서 회사들을 방문합니다. 이건 뭐냐면 돈을 싸들고 중국으로 가서 우리 물건 좀 살 수 있게 문 좀 열어주세요. 완전 파는 사람이 셀러스 마켓이라고 하죠. 파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이걸 안 한다.
그러면 휴머노이드의 모든 제조 헤게모니, 기술 헤게모니는 중국한테 가는 겁니다. 네. 이미 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휴머노이드가 산업 현장에서 쓰일 만한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지금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유니트리 맨날 막 쿵푸만 하고 막 이렇게 이러니까. 걔가 싸요. 2천 몇백만 원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스펙하고 봤을 때 기본적인 물건을 나르거나 그리고 사람 대신에 되게 뜨겁거나 아주 높은 곳에서의 간단한 작업은 할 수 있겠더라. 할 수 있으니까. 네. 네네. 그래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 다니고 시각으로 다 이미지 인식으로 시야로 확보를 하고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라는 게 있으면 해야 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이라는 거는 이거 하지 마세요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휴머노이드한테 최상의 어떤 프랙티스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행동했을 때 어떻게 얘가 잘할까 말까 저희도 궁금해서 네. 한 두세 대 사보자 이런 건데 아직 못 샀죠. 예, 그만큼 인기가 많은 거고 지금 중국에서는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네. 이 휴머노이드 생산하는 브랜드들이 수십 개로 늘어나고 있고 어떤 우리나라의 가산 디지털 단지나 판교만큼 거대한 산업 단지가 휴머노이드 전용으로 지금 개발되어 있거든요 이미.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의 그 옵티머스나 그리고 그 외에도 뭐 X1 뭐 많습니다. 뭐 헬릭스 막 이런 휴머노이드 브랜드들이 많은데 아직 상용화가 더뎌요. 엄격하게 말하면 중국 대비 미국은 이미 휴머노이드 측면에서는 뒤처져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돈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테크 기업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 아니면 연말 정도 되면 뭐 10,000대 뭐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27년도 8년도에는 양산의 규모를 키워서 모델 X, S의 프로 라인을 옵티머스로 빵빵 돌리겠다. 그렇게 해서 생산된 옵티머스들이 모델 Y 생산 공장으로 들어가서 출근합니다. 하고 고장 나면은 다시 이제 걸어 들어가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고치고 막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생산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 이내에. 예. 그러면은 결국에 이것도 이제 뭐 생산 단가와 네. 뭐 어떤 이런 금액대들도 따져봐야 될 텐데 네. 사실 전기차는 뭐 어쨌든 친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보조금 받아가지고 좀 큰 것도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휴머노이드가 만약에 옵티머스가 나오면 네. 바로 뭐 어떤 충분히 어떤 시장에서 먹힐 만한 정도의 가격대로 대량 생산도 되고 그렇게 네. 보세요? 아니면 뭐 손해 보면서도 그냥 테슬라 안에서 우선 일종의 시장을 키우는 목적으로 적자 보면서도 막 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도 뭐 만대 몇만 대 수준에서는 뭐 적자에 기여를 하겠죠. 좀 네. 이제 R&D 단계일 거니까. 근데 10만 대, 20만 대 더 늘어나고 이게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생산 단가 떨어지고 뭐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그 단순화를 해. 단순화, 예, 부품 빼봐. 단가를 다. 네. 부품 계속 심플하게 만드는 정말 장인인데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지금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또 새로운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사람이 들 수 있는 중량보다 3배, 5배 고중량을 이렇게 들고 옵티머스보다 훨씬 뭐 비싼 프라이싱을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 특화되어 있는 영역별로 휴머노이드 몸값도 다르고 휴머노이드들이 하는 직무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스타트업 유니콘 회사 중에 가사일 전문으로 하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합니다. 근데 네. 거기서는 저걸 왜 하지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수건을 개고 빨래를 털어서 네. 널고 근데 상당히 정교해요. 그 친구는 무거운 건 안 들어도 되겠죠. 뭐 택배 온거 정도만 받아서 식탁에 얹어놓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한국의 이제 조단위 기업가치의 회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사 노동이 GDP에 안 잡혔었다. 근데 휴머노이드가 가사노동에 투입이 되는 순간 휴머노이드가 필요로 해서 가사노동에 그 친구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3대, 4대 진짜 뭐 부유하신 분들은 집에 5대의 휴머노이드가 각자 맡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있겠죠. 네. 네, 로봇 청소기처럼. 그렇죠. 그냥, 그러면 이게 얘네들의 이제 국가적인 GDP에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되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학대당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도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에게 어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뭐 분노하지 않으니까. 네. 보통은 막 믿고 막 분노해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나쁜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가 그럴 리는 없으니까. 아니면 네. 뭐 집에
요양 전용 어떤 맞아요. 휴머노이드 하나 놓고 예. 뭐 가족이 같이 볼 수도 있겠죠. 예. 케어가 힘들어서 그렇지 뭐 가족을 굳이 막 보내는지 않고도 그냥. 그래서 이게 집에서. 확장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나가보면 여러분 뉴럴링크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뉴럴링크. 네. 일론 머스크의 아이들 중에 스페이스X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분율이 제일 높으니까. 네. 스페이스X가 몸통이다. 테슬라가 아니다. 이제 테슬라가 한 두 번째로 중요하겠죠. 근데 테슬라만큼이나 중요한 떠오르는 태양이 뉴럴링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뉴럴링크의 핵심 개발자가 한국분이었고 서동진 네. 박사님이라고. 네. 그만큼 이제 한국 기술이 뛰어난 거죠. 근데 이 뉴럴링크가 이제 올해 내년 되면 더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맹인들에게 궁극적인 시신경이 아니라 이미지 인식을 한 것을 시신경으로 쏴주는, 뇌 신경으로 바로 쏴주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제 게임할 때 보이는 디지털 이미지로 보이겠죠. 네. 근데 어쨌든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 먼 사람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아까 근데 휴머노이드랑 뭐랑 연결을 하는 거냐면, 자, 척수가 마비돼서 그냥 집에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지가 마비됐어요. 근데 지금 이 뉴럴링크 꽂고 온라인 게임 하거든요. 클릭하면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되게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지금.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나의 가사 일을 대신해주는 휴머노이드 2대랑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야, 철수야. 제 휴머노이드 1번은 철수야. 쟤는 이제 또리야. 그러면 이제 철수야, 물 가져와. 또리야. 저희 가서 전자레인지에 토스트 좀 데워. 저 하는 동안 나 이거 좀 갖고 와. 하면 아무도 도움이 필요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세상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근접해 있어서 휴머노이드와 뉴럴링크와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는 시점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가져오게 된 그 잠재력이라는 게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테슬라는 뭐 가격이 약간 뭐 조정은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제 시제품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뭐 테슬라 공장에 막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약간 보통 이제 주가로 보면 어쨌든 네. 또 이제 그 벤처 투자를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예.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재료 소멸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좀 빠져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부터 폭발이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주가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떤 이게 일단은 이제 어쨌든 실제가 네. 테슬라랑 전혀 연관이 1도 없고요. 네. 테슬라 주식이 오른다고 저한테 뭐 득될 게 없는, 저는 이제 비상장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네. 그냥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참조만 하십시오. 매수 추천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테슬라에 대한 거는 지금하고 작년부터 올해는 의도된 지출을 늘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옵티머스 뭐 새로운 개발들이 지금 많잖아요. 로보택시도 사실 아직은 손실 단계인 거죠. 예. 근데 옵티머스나 사이버캣 같은 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은 계속 어떤 그 경영 효율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기가팩토리의 생산 효율이라는 건 다른 제조 회사들하고는 정말 차이가 날 정도로 네. 몇 배 효율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효율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을 희생을 해서 3년, 5년 후를 위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각자 개인의 판단이에요. 나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사이버캡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물류 산업, 택시 산업, 뭐 승용차라는 거를 서비스로 바꿔놓고 완전히 이게 세상이 바뀔 것 같고 옵티머스가 미래의 자동차나 어떤 거보다도 가장 큰 제품이 될 것 같아. 가장 비싸고 많이 팔리는 중요한 제품이 휴머노이드가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테슬라 사시는 거고, 그 생각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뻘짓하는 것 같아. 이거 네. 지금 그냥 돈 까먹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면 안 사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의 주가가 싸냐 비싸냐라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3년 후의 미래 전망에 대한 현재의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같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미 너무 그런 것들을 기대감을 다 태운 게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질문을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뭐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아직은 뭐 더 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2021년도 기억나실 거예요. 거의 10명 중에 8, 9명이 테슬라의 테슬람이었어요. 네, 그렇죠. 와 이러면서 막 끝도 없이 갈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시기인 거고, 네. 이제 그 가치보다 가격이 비쌀 때고요. 지금은 가격은 횡보하는데 좋게 보는 사람, 미래를 좋게 보는 사람한테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은 그대로 있으면은 나는 가치 투자자로서 이걸 더 싸니까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러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현대차도 막 가격대가 뭐 요즘 약간 조정이
조정은 받았지만 이제 로봇주라고 인식이 되면서 막 확 올라갔는데 아틀라스가 이기냐 뭐 옵티머스가 이기냐가 아니고 그냥 지금은 무주공산인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뭐 중국이 조금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시장 파이는 너무나 많아서 딱히 뭐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그냥 다 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 당분간. 너무 그렇죠. 너무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는 제로 투 원이라고 그러죠. 피터 틸이 쓴 책. 네. 0에서 1이 되는 그냥 신생아 단계인 거죠. 아직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뭐 없죠. 그죠? 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삼성동 코엑스에 이렇게 좀 걸어 다니고 그리고 큰 회사들에서 뭐 일부 제조 현장이나 뭐 병원이나 뭐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휴머노이드가 서서히 쓰이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얘네들이 어떤 경쟁일까를 얘기할 텐데 지금은 사실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뭐 프로토타입 단계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계속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분야를 미국이나 중국이나 정부나 빅테크 입장에서 이 분야를 투자를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로봇 단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사람의 어떤 그 요구는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더 극단적으로 이제 온전한 풍성한 세상을 살 거다.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더 이상 뭐 저축도 필요 없을 네, 것이다. 다 이제 그냥 뭐 노동에서 일 안 해도 해방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누구는 그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데 나는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그 큰 자본을 가진 분들한테는 두려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현대차의 오너나 이제 경영진 분들이 너무 좋은 의사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실 손정희 회장이 손절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걸 산 거잖아요.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그걸 사서 지금까지 네. 네, 버티고 참고 견뎌서 지금 그게 수백조 가치로 지금 뭐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 뭐 탑 플레이어 5개 중에 하나잖아요. 뭐 더 보면 뭐 3대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를 한국의 대기업이 그 회사의 대주주다라는 거는 대단한 의사결정입니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산업에서도 한국은 그래도 글로벌 탑 3 플레이어가 아닌가.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뭐 그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모터도 있고 액추에이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소부장 업체들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 뭐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분야의 정부의 지원과 그리고 대기업들의 어떤 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는 전략적으로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로봇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좀 동의가 어느 정도 좀 되시나요? 어떤 주가 투자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3년 전에 로봇 산업 전망 리포트를 썼었어요. 몇십 장짜리를. 그리고 그 로봇 산업은 앞으로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로봇 하드웨어 단가가 떨어지죠.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AI도 효율이 계속 좋아지죠. 지금 엄청나게. 그런데 사람의 인건비는 거의 고정 아니면 계속 올라가죠. 이제 임금 인상이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안 될 수가 없다. 근데 저희는 이제 기피성 극한의 어떤 로봇 회사 뭐 도축이나 뭐 이런 녹조 제거하는 거나 사람이 하기 싫은 쪽에 투자를 했는데 정말 빠르게 성장하거든요. 매출도 그러고. 근데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전문적인 투자 영역에 있으니까 그러지만 일반인 분들도 이 로봇의 일상으로의 침투를 느끼시는 거는 3년 안에는 무조건 옵니다. 그 전에 제조 현장에 위험하거나 정말 반복적으로 해야 돼서 사람 허리 나가고 막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오히려 이게 약간 반대로 생각해서 이 과거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막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영업이익률 낮고 막 이런 업종들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뭐 축산이든 뭐 농업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인건비라는 개념이 이제 극도로 이제 통제 가능해지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과거에 막 되게 좀 찬밥 취급받던 그런 전통 산업 같은 것들도 뭐 투자로는 괜찮은 건지 휴머노이드가 들어온다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질문지 없는데 이런 좀 양질의 질문을 주셔서 제가 지금 살짝 소름 돋았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축하는 로봇에 투자를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산업은행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 유수의 농협 다 이제 그 회사에 2대주주 3대주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반발 앞서서 미래를 전망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투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지금 주신 이 질문이 정말 가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구독자님들도 제 답변보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근데 제 답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래가 정말 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죠? 원래부터 제조 강국이에요.
제조 강국이죠. 그런데 그 제조 중에서 정말 많은 매출이 나오는 게 뭐 반도체도 있지만 네.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첨단 방산도 있고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만드는 거에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이라는 거 만들어도 이익률이 높지가 않아. 네. 클라우드 사스 회사도 보니까 반 이상이 남네. 너무 부러워.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통의 제조가 이익률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정말 뭐 수만 명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이 인력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인력이 30% 40% 줄었어요. 그런데 AI로 그걸 강화하고 로봇으로 그걸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사람들과 지휘 통제, 오케스트레이션이 잘 돼가지고 제조의 효율을 영업이익률을 2배, 3배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8%였는데 20 몇 %가 돼요. 엄청난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사실은 지금 현대에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에. 근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나라의 다수의 제조 산업들, 조선도 충분히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선업이 그런 식으로 로봇 혁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앞서서 간다. 그러면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오겠죠. 사실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지금 저출산이 문제된다는 게 결국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건데 일할 사람을 휴머노이드로 대체하면 어차피 우리는 수출 위주로 많이 하는 나라니까 네. 우리한텐 좋은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결론 부분에 그게 들어가요. 생각보다 근데 휴머노이드가 훨씬 빨리 가고 있다는 거죠. 가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은 초지능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인구 통계학적으로 깔맞춤 돼 있는 맞춤형으로 준비된 나라다. 우린 지금 너무 급하니까 네. 당장 군인도 없는데 네. 빨리 휴머노이드 뭐 만들겠죠. 드론 띄우고 어떻게든 만들겠죠. 사람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우린 그 속도에 맞춰서 사람이 줄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걱정되는 거는 동남아의 젊은 나라들. 그래서 막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나라들이 걱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고 30대 40대 중간 허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에 자기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첨단 제조 어떤 제조 영역 조선업이에요. 조선업에 있는데 나는 클로드도 AI를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 줄 아는데 이거를 제미나이 그록하고 막 대화를 하듯이 바이브 코딩을 해가지고 조선업 현장에 딱 맞춤형인 한국판의 팔란티어를 뚝딱 3박 4일에 만들었어. 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시켜서 우리 작업반장님 덜 다치게 하고 생산 효율 늘어나게 하고 분량 덜 나오게 하는 거를 뚝딱뚝딱 했네. 이러면은 인구가 안 늘어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30, 40대 경험 있는 한 5년에서 10년, 15년 차의 경력자들이 얼마나 AI를 잘 다루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걸 잘 다루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상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옛날에는 좀 허무맹랑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데 뭐 휴머노이드로 대체가 되면 네. 어차피 그 휴머노이드는 뭐 임금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계속 떨어져요 사실. 24시간 일하고 또 고장나면 또 알아서 고치고 하니까 마냥 나쁜 거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주영 의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또 이슈가 이제 6월, 7월 이쯤 되면은 이제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뭐 엔트로픽 해가지고 뭐 지금 앞으로 뭐 상장 많이 한다. AI 관련된 회사들 많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 상장할 때가 이제 고점이니까 뭐 이게 또 버블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장되고 나면 뭐 더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스페이스 X 상장 요거는 뭐 시장에 좋은 일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이 되게 냉랭하잖아요. 근데 아마 스페이스X 상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유럽이든 한국이든 아시아든 전 세계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대규모의 IPO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은 스페이스X 상장에 상당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네. 한국에서도 미래에셋 부러워하는 기관 투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의 IPO는
약간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 비상장이 너무 커졌거든요.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엔트로픽도 그렇고 국방에서는 엔드릴이 있습니다. 뭐 한 60조 넘어가는데 이런 회사들이 계속 비상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도 미국의 자본시장이 건전화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하라고 거래소를 만들어놨는데 거래소에 안 들어오고 계속 얘가 100조, 200조, 300조 커져 나가면 이게 시장이 양분화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는 또 다시 또 통합인데 비상장에 있던 데카콘 아니면 진짜 수백 조짜리 회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분명히 유의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주가가 정말 형편없이 안 좋아요. 상장을 하고 싶지 않아요. 창업가 입장에서. 그러겠죠. 그죠? 당연하죠. 가격이 안 좋아. 아, 그럼 내가 왜 해? 이렇게 생각하죠. 가격이 살짝 괜찮으니까 상장하고 싶겠죠.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절대 싸지는 않다. 그거는 주가가 되게 저렴할 거였으면은 창업자 입장에서 상장 안 시키겠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스페이스X와 챗GPT, 오픈 AI, 엔트로픽이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오히려 다른 섹터, 전통적인 섹터 아니면 최근에 좀 타격 입었던 생성형 AI가 뭐 창고를 하면 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공격받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사스 기업들의 주가가 더 빠지면서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신규 IPO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식들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은 좀 있을 수 것이고. 있죠. 근데 이제 뭐 바보가니 이상 최고 비싸게 상장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들 돈 싸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는 스페이스X를 비즈니스를 보면 이번에 그 스페인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거기서 스페이스X 여자 대표님이 계세요. 발표한 거를 전 좀 들었는데 이게 진도 나가는 게 놀랍게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테슬라 막 모델 계속 늘어날 때 3 나왔다가 Y 나오고 막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이내믹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전 인상 깊었던 게 다이렉트 투 셀입니다. 다이렉트 투 셀. 아마 이 용어는 앞으로 한 2, 3개월 안에 여러분들 더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뭐냐면 이게 원래 그 위성 데이터를 받으려면 이 접시 모양의 그 원반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바로 쏴주겠다는 거거든요. 위성에서 다이렉트 투 여러분의 셀폰, 핸드폰으로 쏴주겠다. D2C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 늘려나갈 거라고 하고요.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예 주파수를 갖고 있는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걸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냥 통신사로서 기존의 5G망의 지상 기지국을 갖고 있는 통신사들을 장기적으로 압살하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아주 초기 단계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거 요금제 스타링크 요금제 뭐 몇만 원에 지구 어디에서나 로밍비 내지 말고 가입하세요. 아직 그 광고 안 뜨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력들이 더 붙겠죠. 그래서 야 이게 IPO 할 때 무조건 고점이야 라고도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IPO 딱 하면서 뭐 주가가 살짝 튀었다가 또 쭉 빠졌다가 또 시간 지나다가 다시 또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약간 이번에도 약간 그런 패턴을 좀 보이지는 않을까. 아무래도 뭐 상장하자마자 막 갈까요? 그렇기에는 그건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뭐 전 주가 예측은 일단 안 하고요. 왜냐하면 가격은 뭐 신의 영역이니까. 근데 너무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몇 가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스페이스X의 가장 큰 가치는 통신사로서의 가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걸릴 줄 알았는데 몇 년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빠르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다가 막 언젠간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바꿨어요 얼마 전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동 통신사들 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대로 가면. 맞아요. 왜냐하면 투자금 대비 뽑아낼 수 있는 게 너무 크니까 저쪽은.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사실 저는 제주도에 한 2년 살았었는데 제주도도 산 많은 지역 가면 안 터집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등산하다가 갑자기 안 터져요. 그러면 주변에 둘러보면 사람이 없고 이제 사슴이 더 많거든요. 미국은 그런 지역이 엄청 많잖아요. 음영 지역인데 사실 기지국으로는 그 음영 지역을 다 커버하는 거는 가성비가 진짜 안 나옵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발행을 하면 스타링크로 스테이블 코인이면 이제 온라인 은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엑스닷컴에 결제가 붙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 살짝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통제 못하는 이제 인터넷망과 은행을 가지고 있는 제일 제국주의. 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제일 보수적으로 좀 천천히 할 것 같은 게 금융 사업이에요. 네. 근데 벌써 이전에 트위터였죠. 엑스닷컴에 지금 결제가 붙는다는 얘기 딱 들었을 때. 근데 옛날부터 예. 그걸 꿈꿨잖아요. 그죠? 페이팔 마피아인데. 페이팔부터 원래 원조집인데. 네. 뭐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그 전전전에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그 온라인 페이먼트에 역사를 쓴 사람이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인데 네. 뭐 머릿속에 있겠죠. 근데 그때 경험을 해봤겠죠. 아 이거 월가의 기득권이 너무 세다. 그렇죠. 유대인들하고 한 방에 맞붙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생태계를 구축해놓고 근데 공신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태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일론 머스크가 구축하고 싶은 그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공공연히 얘기하진 않아요. 네. 예. 근데 마음속에는 꼭 담아두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 결국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그럼 이 통사 주식들은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스페이스X를 이동통신사로 맞습니다. 볼까요? 저는 인터넷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거의 7, 80%가 이제 이 통사로서의 스타링크를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 회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달에 가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네. 달에서 헬륨3를 갖고 와서 팔겠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것도 사실 2년 안에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위성 올려주는 거 서비스로 또 제공을 하잖아요. 여러 나라들한테. 네. 이제 그런 것도 앞으로 더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적게도 위성 뭐 3만 개, 5만 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게 늘어났을 때의 네트워크 이펙트, 그러니까 그 상승 효과가 더 강화될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우리는 그 미래를 가보지 못했죠. 그리고 저궤도 위성을 10,000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3만 대, 10만 대 늘어나는데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90%가 넘고 지속적으로 나의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는 경쟁사 대비 10배 그 이상이 우위에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자금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가격을 절대 낮게 평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뭐 사실 글로벌적인 정말 모두가 쓸 수밖에 없는 인터넷 인프라랑 네. 이동통신 인프라를 다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첨언을 좀 드리면 저는 제가 왜 스페이스X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냐면 대한민국에 이미 우주 산업의 소부장으로 통신 네. 이렇게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통신 쪽은 안테나 해서 RF 안테나 세계적인 회사가 인텔리안테크라고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우주 산업 자체의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아직은 막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지 못하지만 이 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스페이스X가 간택할 만한 그런 회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비상장에서도 이런 우주 산업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도 대한민국에서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검색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뭐 아마존 뭐 원웹이나 네. 뭐 아마존 쿠이퍼나 이런 데에 충분히 한국의 우주 산업의 소부장 기업들이 납품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재무 상태나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좋은 상태겠죠. 뭐 스페이스X요? 네. 완전 이익이고요.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매출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거기다 뭐 지금 경쟁 업체라고 할 만한 수준이 있나요, 이게? 과거에는 뭐 블루 오리진도 있고 뭐 있었으나 지금도 있죠. 뭐 네. 그리고 로켓랩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가 그냥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니치를 가거나 아니면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나사한테 한쪽에만 몰아주면 특혜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도 줘.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상업적으로 영업이익도 나오고 매출도 규모 있게 나오는 그런 회사로서는 빅테크라 할 수 있는 우주 산업의 기업은 스페이스X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게 전 글로벌적인 어떤 이동통신망이든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는 게 꿈이라면
이 국가별로는 그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뭐 어쨌든 누군가에 종속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막으려는 어떤 뭐 규제나 이런 게 나오면서 생각보다 스페이스X의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규제가 제일 큰 어떤 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규제를 안 하더라도 뭐 유럽이나 이제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 힘을 합쳐서 네. 우린 못 쓴다. 이건 아니다. 네. 이렇게 뭐 반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걸 좋아할 것 같아요. 유럽 정부가 되게 느리잖아요. 이 상황 자체를 지금 인지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최대한 빨리 규제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3만 대, 5만 대 압도적으로 올려놨는데 어쩔 거야. 그리고 법이 없거든요, 지금. 네. 적에도 위성에 대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서부 황무지예요. 네. 개척을 하면 끝인 거예요. 깃발 꽂으면 내 건 거고.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네. D2C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핸드폰에만 와주면 끝나는 거죠. 막을 방법이 없는 네.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렇게 상용화돼서 3만 대, 5만 대 압도적으로 마켓쉐어를 올려놓잖아요. 네. 국방에 쓰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도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정보전 입장에서 스타링크를 따라갈 때는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 정부도 스타링크와 연결됐을 때 힘이 받는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국가의 힘과 국가를 넘어서는 기업의 힘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편견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은 하나의 국가에 종속된 존재다라는 게 성립이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규제 틀 바깥에서 경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고 그 생태계는 결국 우주라는 공간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건 제한된 어떤 그 생태계가 아니라 열린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이 스타링크 뭐 스페이스X와 지금 테슬라의 어떤 뭐 같이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도 좋아지긴 하겠죠, 당연히. 이건 약간 제 주변 사람들은 좀 선 넘는 얘기라고 저를 네. 욕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거든요. 스페이스X가 테슬라 합병할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지분율이 훨씬 높고 네. 또 1번이고 예. 페이팔 매각하고 나서 그 가장 먼저 설립한 회사고 테슬라는 오히려 중간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대주주가 된 케이스거든요. 스페이스X를 잘 운영해 보려고 테슬라를 한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는 뭐 돈 벌어야 되니까. 스페이스X를 그쵸. 네, 스페이스를 하다 보니까 네. 야 이거 오래 걸리겠다. 근데 사실 이 로켓 쏘면서 돈 부족할 때마다 막 그러니까요. 테슬라 지분 담보를 걸었었어요. 네. 그래서 3번, 4번 이거 터지면은 테슬라 지분까지 다 뺏기게 된 상황에서 성공해서 나사가 몇 조 원의 그 계약을 해주면서 기사회생한 그 드라마인데 그렇죠. 애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애착뿐만 아니라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 통합을 하려는 의지는 당연히 있을 거고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지분율을 1조 달러만큼 올리려면요 온갖 고개를 다 해야 돼요. 판매도 많이 하고 휴머노이드도 많이 팔고 모두 하고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한 5-6가지 되고 그거 되게 숨차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씩 하면서 합병해서 그러면 압도적인 본인의 이제 지배주주가 어디서든 다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1-2년 있다가 뉴럴링크 어느 정도 올라오면 뉴럴링크 지분율 높으니까 합병을 했을 때 또 본인한테 이득이거든요. 계속 이게 스노우볼을 굴리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를 키워서 테슬라를 인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테슬라는 호재가 덜 터져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호재가 많이 터지기 전에 스페이스X가 많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기습적으로 인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저는 저만의 소설을 쓰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이 네.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뭐 좋아진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좋아진다고 봐요. 네, 그게. 근데 둘이 어떤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이 있는 거냐? 뭐 로보택시 하는데 뭐 인터넷망을 제공해준다 뭐 이런 걸까요? 뭐 그것도 당연히 되죠. 예. 그 음영 지역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게 아무래도 버티컬하게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 안에서 협업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하게는 뭐 일론 머스크의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상장시킨 다음에 각방 써 이렇게 할 일은 전혀 없고 사실 내부 거래하는 거는 좀 부담돼요. 회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럼 이쪽 회계사가 이거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병할 에너지는 더 강해지는 이유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되면은 양사 간의 시너지 내기가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어려워져요. 그럼 더 긴밀하게 하려면 결국은 이건 합칠 수밖에 없겠다. 근데 긴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 탐사를 갔어요. 휴머노이드 5,000대만 주세요 했는데 내부자 거래라고 막 회계사들이 뭐 이거 얼마에 주면 안 되고 막 이러면은 이게 맨날 힘들거든요. 공시 다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점점 어떤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영 의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 의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기업들이 이제 국가를 넘어선 이제 초국가 기업,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선 기업, 그쵸, 초기업이 되는. 그러니까 항상 뭐 SF에 나오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독한 기업. 이 이제 뭐 모든 나라를 막 지배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일종의 약간 좀 제국의 느낌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동인도 회사예요. 동인도 회사.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몇 개의 회사가 이제 지배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될 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뭘로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1번 주자는 그냥 뭐 모두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플랫폼이 구글이잖아요. 그냥 구글이에요. 구글은 망할 수 없다. 제 그 유튜브 채널에 그냥 첫 번째 영상이 구글이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구글한테 기여를 하는 거니까 구글 주식을 사라. 5년 전 영상이었는데 구글은 그냥 다 갖고 있습니다. 원래 오픈 AI가 잘 될 때는 이제 앞으로 검색 안 할 거다. 다 AI 쓴다 해가지고 좀 주가도 빠지게 되는데 아닌 거죠, 이제는? 실제 검색을 안 하죠. 검색을 안 하는데 챗GPT보다 제미나이가 요즘 더 잘 되죠. 저는 참고로 챗GPT 안 쓴 지 몇 달 됐습니다. 저도 안 써요. 제미나이 울트라를 씁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100불 정도 내는 것 같은데. 근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제미나이랑 챗GPT랑 그록이랑 엔트로피, 클로드 이 네 개가 각각 다른 캐릭터로 점점 특화되는 것 같아요. 그록은 약간 물리학자, 경제학자, 그래서 이 물리적 세계, 그래서 공장이나 제조 현장, 뭐 로보택시, 우주선 달 탐사 이런 쪽에 쓰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웃긴 거는 그록이 이미지 생성을 되게 잘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록이 특히 영상 생성 진짜 잘해요. 아, 네네 맞아요. 봤어요 저도. 영상 생성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서 기념물 뒤에다 놓고 사진만 찍으면 그 사진을 입력을 하면 뭐 셔플 댄스 치는 거 이게 만들어줘, 뭐 강아지가 뭐 하는 거 만들어줘 이러면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물리적 세상에 대한 집중도가 되게 높은 거죠. 챗GPT는 좀 인간과의 상호 교감, 그래서 그거를 인간이 준 반응에 또 반응하는 이 방식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꾸만 좀 헛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완전 F거든요. 맞아요. MBTI 감성적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얘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항상 샘 알트만이 강조하는 게 weekly active user, 뭐 monthly active user. 그래서 이번 주에 활성 사용자가 얼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명이 이걸 쓰고 있다. 이 사용자 수로 자랑해요. 그록은 정확하다. 우리는 답을 잘 낸다. 과학적인 어떤. 그래서 이게 서로 방향이 달라서 내년 후년 되면 이 네 플랫폼이 경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클로드는 B2B로 가니까. 엔트로픽은 이제 B2B로 가서 코딩을 하고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압살하는. 그냥 아무런 도움 없이도. 회사 직원 같아요. AI가. 저처럼 정외과에 문송하는 문돌인데 제가 코딩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웹사이트에서 내 이름을 글자 폰트로 좀 키워줘 이렇게 그냥 자연어로 치면은 막 되거든요. 구글에도 있습니다. 안티그래비티라고. 그냥 막 말로 하면은 얘가 페이지를 바꿔줘요. 여기다가 챗봇을 넣어줘 하면 넣어주고. 물론 마무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마무리는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이 4개의 생성형 AI의 춘추전국 시대가 매달 더 격화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누가 성공할지 승리할지 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넷이 각자의 방식대로 지금보다 10배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흐름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10분의 1로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그래서 이거는 뭐 부동산 재테크 이 개념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으로서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존재감을 10분의 1로 줄일 거냐 10배 이상으로 올릴 거냐의 판단은 이 4개의 플랫폼에 나의 역량이 얹어져 있냐. 그러면 뭐냐면 제미나이, 뭐 그록, 챗GPT 다 잘 써야 돼요. 다 잘 쓰고 나는 문과니까 안 돼라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심지어 지금 50을 바라보는 저도 바이브 코딩을 하고 있는데
네. 정치 외교과 나서 글만 쓰는 사람이 코딩을 말이 됩니까?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나의 자리는 위험해진다. 왜? 이 4개의 생성형 AI 공룡들은 3년 안에 여러분들의 생명줄 앞까지 올 거예요. 그게 어떤 직업이 됐든. 네. 네. 지금 웹 디자이너 홈페이지 만드는 분들은 벌써 일자리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네. 저희 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저희 투자 행사 이런 거 하면은 디자이너 분들한테 크몽에서 찾아서 막 건당 몇십만 원씩 드렸거든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봤어요. 회계적으로. 지출이 빵으로 줄어들고 AI 구독료만 이렇게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직원들의 만족도는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거 요렇게 수정해주세요. 수정해주세요. 바로바로 해주니까. 사람 디자이너분한테 4번 얘기하면 되게 좀 미안하잖아요. 네. 아, 죄송한데 이렇게 되는데 AI한테는 미안한데라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해봐. 나노 바나나 이게 다시 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엔트로픽이 어떻고 뭐 제미나이가 어떻고 이런 거를 구글 주식 뭐 챗GPT, 오픈 AI 주식 상장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이 경제적인 생존 가능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년 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작년, 재작년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 자살행위입니다. 그거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모두 다 AI한테 시켜가지고 훨씬 더 생산성 높게. 맞아요. 한 쿠션 먹고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네. 쟤한테 나의 지적 활동, 생각하는 일, 기획하는 일, 뭔가 리서치하고 찾는 일, 뭘 검토하는 일 자체를 외주를 줘야지. 왜냐하면 얘는 지금보다 내년 3배, 5배, 10배 좋아질 거거든요. 이 습관을 안 들어놓으면 이 10배 생산성 향상이 내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경쟁인데 남의 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사회 경력 2년, 3년 한 친구가 AI에 막 능통했어. 그럼 쟤는 지금 옛날 치면 사원 대리급이야 뭐 했던 애가 갑자기 3년 후에 사장님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뭐 리서치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일자리는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건 진짜 되게 좀 엄청난 위기감이고 거꾸로 보면 경력 없어도 여러분의 미래는 열려 있는 거예요. 나 지금 50대 초반이라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AI를 배워서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경력 불문이거든요. AI를 잘해서 어떤 분야에 조금이라도 이해도가 있으면 거기다가 그 산업에서 근데 다행히 엄청나게 보수적인 산업이고 안 움직여. 생성형 AI랑 정말 멀 것 같은 산업이에요. 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농업이나 막 진짜 AI가 들어가기 어려운 산업에 있으세요? 그러면 바로 지금 구독자분 여러분이 AI를 했을 때 효과가 누구보다도 강력한 거예요. 판교에서 개발하시던 분 오히려 할 일이 없는. 이건 오히려 그 일자리는 바로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런데 농사 짓는 거지. 시멘트 공장. 저희가 AI 투자한 회사가 시멘트 공장 7군데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안전 지킴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없었다고 하면은 CCTV를 500대 달아야 되는데 이게 능동형으로 막 보면서 AI가 붙어가지고 보니까 뒤에서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뭡니까? 가장 인공지능과 멀 것 같은 쪽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기회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한번 다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상담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4개 어찌 보면 그 생성형 AI 네. 회사들이 뭐 당장은 지금 약간 경쟁은 하긴 하지만 다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그 4개 회사에 다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투자로 접근한다면. 근데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가 엔트로픽은 안 돼 있고 챗GPT, 오픈 AI도 안 돼 있고 거기도 조만간 뭐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두 회사는 조금 이제 그 약간 물음표인 건 뭐냐면 엔트로픽은 공익법인이에요. 네, 약간 재단 같아요. 완전 재단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사회적 기업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회사인데 근데 또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아요. 오픈 AI는 재단이었다가 지금 영리법인이 됐잖아요. 이 두 회사는 출생 성분이 뭔지를 아직도 전 모르겠어요. 계속 전 이걸 맨날 공부하는 사람인데도 뭐 하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최근에 미국 전쟁부랑 막 소송까지 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헌법을 지켜야 되니까 뭐 못 따르겠다, 미국 정부의 지시를 못 따르겠다 이랬는데 또 저쪽 가서는 엄청나게 돈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연구 대상입니다. 아니면 뭐 그런 데다가 이미 뭐 지분 투자를 한 데를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라도 어쨌든 발은 좀 걸쳐놔야 된다라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상장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상장할 때 미국 SEC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프로스펙터스라고 해서 상장 신고 서류가 막 600장, 700장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긴 어쩔 수 없이 다 오픈해야 돼요.
정보를 다 오픈해야 돼요. 그럼 그걸 열심히 읽어보다 보면 행간에 느껴지는 게 있겠죠. 얘네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근데 저는 생각은 약간 오픈 AI는 그냥 빅테크가 되기로 맘먹은 것 같아요. 근데 샘 알트만이 되게 중요한 리더십인데 이 사람이 지분율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지? 이거부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샘 알트만이 이해관계가 안 돼 있으면은 열심히 해봐야 자기 돈 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딴 데 오클로나 딴 데서 돈 벌거든요. 지금 헬리온 에너지나 그런 데다가 그런데 이사회 의장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올인은 여기다 할 거냐. 그럼 샘 알트만이 없는 오픈 AI가 좋은 회사야? 이런 것들. 그리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뭐 어떤 영리를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의 주식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러면 여기서 혹시 추가로 뭐 제 5번째라든지 뭐 딥시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추가로 더 이렇게 치고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중국은 치고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세상이 따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아주 그냥 그 뭐 종족이 다른 거죠. 이제 미국의 세상과 중국의 세상은 지금 다른 세상이니까 이제 미국의 세상에서 뭐 퍼플렉시티가 있었죠. 근데 이런 규모의 경쟁으로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퍼플렉시티는 저는 쓰는데 이런 검색은 그래도 확실히 좀 특화되게 좀 잘해주긴 하는데. 네, 근데 점점 사용자가 줄는 것 같아요. 줄고 있어요. 안 돼요 이제. 네, 그리고 후속 투자나 지금 그러니까 기업 가치 이런 것도 거의 수백 조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경쟁이 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판은 짜여지고 있다. 그럼 이 짜여진 판에서 그러면 삼국지가 아니라 사국지죠. 사국지에서 어떻게 이들이 자신만의 영역에서 세를 확장해 나갈 것이냐. 네. 그래서 뭐 아마존이 그 엔트로픽의 거의 20% 이상 주주거든요. 그러면은 아마존과 클로드가 어떻게 융합이 돼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클로드가 막 협력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대주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픈 AI의 그 챗GPT를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 패키지 안에서 잘 하고 있나. 지금도 뭐 많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록은 당연히 그 테슬라 차에 뭐 다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전략적 파트너들 아니면 주요 주주 대주주와의 기존의 빅테크들과 이 생성형 AI가 어떤 식으로 좀 새로운 부가가치를 그 특정 영역별로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록은 당연히 휴머노이드 쓰겠죠. 그록 말하는 놈이 갑자기 휴머노이드에서 말하고. 구글도 근데 뭐 지금 어쨌든 간에 휴머노이드에다도 넣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캐릭터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음미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초안은 제미나이한테 짜게 해요. 그리고 나온 초안을 비평하고 추가적인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는 그록한테 맡겨요. 검증하는 것도 얘한테 맡겨요. 제가 투자 리서치를 막 깊이 있게 많이 하는 거는 제미나이 울트라 뭐 이런 걸로 하고 그록한테는 이 나온 결과물을 한번 이 부족한 게 없는지 알려줘 하면 막 알려줘요. 2-3가지가 부족하다. 냉정하게.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잘했대요.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줘. 항상 칭찬하다. 칭찬 너무 과한 칭찬해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되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제미나이와 그록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나온 결과물을 좀 정리해야겠다 하면 노트북 LM에 좀 이렇게 넣어서 정리하고 요즘 보니까 공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젠스파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도구들을 많이 늘려나가시면 이제 AI 구독료가 늘어나겠죠. 근데 그거의 10배, 100배로 여러분들의 몸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하나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직원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일 잘하는 직원들. 맞습니다. 이 측면에서 요즘에는 사실 1인 유니콘도 가능해요. 나 혼자 창업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AI 툴을 20개 쓰잖아요. 한 10명 이상의 사람과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구독료는 좀 나와 있지만 그거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커머스로 판매를 한다거나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막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이거 개발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안 필요한 거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대가 급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뭐 그런가 뭐 모르겠다 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이런 때 이제 어떤 혁신이 일어날 때 또 이런 거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시대에 또 큰 부자가 되시는 거고.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요. 꼭 잡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솔로프루너라고 하거든요. 다
각각 개인이 창업자 마인드가 가져야 돼요. 창업자이면서 나는 투자가이면서 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AI 초지능 혁신 이 모든 변화들이 나한테 기회로 다가와요. 그리고 또 이제 돈 좀 있으시면은 이런 회사들에다가도 지분을 조금이라도 좀 가지고 계시면 같이 가는 거죠,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땐 부익남 대표님도 네. 컨텐츠 크리에이터이면서 투자가이면서 창업자이신 거죠. 뭐 그렇겠죠. 세 가지에 다 해당되죠. 그러면 딩동댕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인가? 아, 난 꽁꽁 싸매고 내가 공부한 거를 안 나눠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하셔야 되고 자신만의 블로그든 뭐든 만들고. 그리고 나는 창업자인가? 아, 나 공무원인데 내가 무슨 창업자예요. 뭐 충주시의 김선태 보세요. 김선태 주무관 보면은 그 창업자이면서 크리에이터이면서 지금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창업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인데 40대 후반, 50대 초중반 되면은 뭐 회사에서 계속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생성형 AI의 시대적 흐름을 잘 읽고 있고 내가 활용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템들이 계속 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를 좀 잡아라. 이건 뭐 모두가 잡을 수는 없겠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판이다. 부익남 구독자님들은 잡을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꼭 우리가 꼭 그 기회를 조금이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의장님하고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